20번 살인의 죄가 나왔는데 뭐 살인죄 솔직히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번 판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살인 예비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바로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조심할 것은 바로 예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 예비죄,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일단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고의가 예비의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이게 이제 예비의 고의죠. 예비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또 다음에 이제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목적범이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자, 2번은 4살 난 유아라고 돼 있고 또 앞에 아주 친절하게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자살 교사 방조죄 객체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살 교사 방조죄 즉 자살 관여죄 객체는 사람이지만 그때 사람은 보통 살인죄 사람과 달리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야 되니까 4살 난 유아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죠. 실은 이제 이 판례 원래 우리 판례는 3살 7살이었는데 여기는 바꿔놨네요. 바로 어린 자식들 사건 기억나시죠? 어린 자식들 사건 A급 판례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역사했더라면 이건 위기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보통 살인죄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통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도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바로 생모 사건이죠. 한마디로 생모는 바로 인지 전후를 불문하고 혼인애의자가 생모를 살해했다면 바로 전속살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그런데 3번은 출제가요. 왜 혼인의 의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은 생모도 중요하지만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 혼인 외의자가 인지 전에 바로 생모를 살해한 경우인데 그런데 여기는요. 바로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인지 전이란 말이 빠진 이유는 인지 전이란 말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뭐? 바로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바로 인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함축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지 전에 생모를 살해했어요. 인지는 안 했어. 호적이 안 그러니까 인지 안 했다는 건 호적이 올려지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말하면 가족관계 등본이 올려지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런데 나는 생모인 줄 알았어.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의 생모를 살해했는데 인지 전후를 불문하고 바로 직기전속이니까 전속살해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직히 뭐 이것들은 다 아는 판례니까 답이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번이 법조문인데 옛날에 한 4, 5년 전에도 우리 일반 채용시험에 출제가 된 것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자신의 바로 직계 전속의 승낙을 받았는데 옛날에는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바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는 바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할 거. 자, 위계나 위력으로서 자신의 직계 전속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하면요. 이건 법조문 문제야. 보통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만약에 직계 전속이면 전속살해죄로 처벌하니까 쉽게 말하면 위계나 위력으로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보통 살인죄로 처벌하고 직계 전속 살해한 경우는 뭐라고? 전속살해죄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이게 우리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번은 우리 법조문 253조 바로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인데 이게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만약에 사람이면 보통 살인죄와 법정이 똑같아요. 그리고 바로 직기소속이면 전속살해죄와 법정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계 또는 위로서 사람을 살해하면 바로 이게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데 처벌은 보통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고 또 직기소속을 살해하면 바로 전속살해죄의 애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경우는 뭐 그 자살교사 방조죄가 된다든지 촉탁, 승낙, 살인죄가 안 됩니다. 승낙을 받았더라도 촉탁, 승낙, 살인죄가 아니라
바로 존속살해죄가 된다는 거. 존속살해 처벌한다는 거. 그래서 4번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21번. 여러분 이제 21번은 상해와 폭행의제가 나와 있죠. 뭐 여러분도 상해와 폭행의제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자, 1번의 경우는 키워드가 의사 연락 없이입니다. 의사 연락 없이. 그리고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키워드인데 함정이 뭐냐? 여기였어요.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문장은 갑과 을이 의사 연락 없이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상해가 누구의 폭행에 의해서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바로 이른바 폭행치상죄의 바로 우리가 263조가 적용되니까 상해죄 독립부가 되니까 폭행치상죄로서 공동정범에 의해 처벌하니까 폭행치상죄로 처벌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함정이 우리가 주로 안 봤던 문장. 상해가 가부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의 19조라든지 19조 동시범, 263조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다 바로 결과 발생의 원인되니까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바로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판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26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63조가 아니까 공동정의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각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각 폭행을 해가지고 상해가 발생했는데 상해가 가부 폭행한 것이 밝혀졌으니까 갑은 당연히 폭행치상죄, 그리고 을은 폭행만 했고 상해의 결과세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폭행죄만 되겠죠. 각자 책임을 집니다. 공동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여기가 판명이 안 됐을 때 공동에 의해 처벌하죠. 203조가 적용되니까. 근데 여기는 1번은 20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많이 봤던 문장이라서 오해버릴 수가 있는데 아니죠. 여기가 지금 함정이죠. 함정.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건 판례입니다.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223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폭행죄와 상해죄는 상습범 처분이 있는데 상습하여 폭행 또는 상해한 자인데 이때 상습이란 바로 동규정에 열거된, 그러니까 상해와 폭행의자에 열거된 폭행의 습벽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상해나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기 때문에 상습성이 폭행이나 이 상해가 상습이 돼야 되지 동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 이게 뭐냐면 손괴 또는 주침, 주거침입, 손괴나 주거침입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폭행, 상해죄, 상습범 처분 규정은 폭행행위나 상행위의 습벽의 발현, 상습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바로 뭐 주거에 침입해서 폭행했다, 주거에 침입해가지고 폭행하고 손괴했다. 그럴 때 손괴라든지 주침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해죄나 폭행죄의 상습성 판단의 자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O가 되겠고요. 3번, 자, 이것도 뭐 잘 아시는 판례죠? 폭행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린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서 단순 폭행, 전속 폭행의 범행이 저질렀다면 가장 형이 중한 바로 경한이 아니라 가장 중한 전속 폭행의 상습범, 상습 전속 폭행죄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가장 경한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가장 중한 전속 폭행의 상습범, 상습 전속 폭행죄 일죄만 된다는 거.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4번. 자, 여기도 여러분이 특수 폭행에서 공부했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자,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가 맞는 것인데, 여기는 맞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해자가 인식할 필요 없죠. 인식하지 못해도 되고 또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하더라도 특수폭행 휴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판례들이에요. 다만 이제 아까 그 2번 판례, 2번 판례가 바로 최신 판례다 보니까 혹시
뭐 최신 판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뭐이 최신 판례라 해도 뭐 2018년 판례니까 이미 뭐 3년 전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맞췄을 텐데 3번 판례가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도 이 4번 판례가 워낙 확실하게 틀려버리니까 3번에 답을 하시게 될 것이고, 따라서 21번도 결코 어려운 출제가 아니다. 누구든지 맞았으리라고 봅니다. 자, 22번 봅시다. 22번도 여러분에게 쉬운 뭐 연결형 문제네요. 아래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X가 바르게 된 거. 자, 기억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주 친숙한 판례입니다. 자, 바로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것만 갖고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안전배려 의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전선 합선 사건, 이른바 우리 판례는 업무상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아니다. 단 과실 치상죄는 됩니다. 그런데 업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판례. 자, 니은번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칙은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전적으로 자, 임무를 이렇게 맡기게 되면 수급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법령에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도급인의 과실 인정하지만, 이런 게 없다면 이게 이제 원칙이죠. 없는 경우라면 원칙에 입각해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 관련하여 사고 발생에 사고 방지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주의무가 없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쉬운 게 뭐냐면요, 예외. 원래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 보면 예외적인 걸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뭐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법령에서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할 주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봤던 건 원칙이니까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X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원칙대로 갔네요. 없어. 그래서 바로 니은은 X가 되겠고, 그것도 뭐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판례. 자, 바로 야산으로 유인해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에 실신한 피해자를 두고 혼자 나온 경우죠. 혼자 하산한 경우 법률상 계약상 보호무가 없기 때문에 유기죄가 될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강간치상죄만 되지 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O가 될 것이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주점에서 전체온증으로 사망한,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주점 저체온증 사망 사건인데, 우리 판례는 이때 이 주점의 주인에게 이 피해자에 대한 계약상 부조의무를 인정해서 바로 유기치사죄를 인정했죠. 그래서 유기치사죄가 성립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모르는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아주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뭐 기출 판례들이에요. 너무 문제가 쉬워. 기출 문제만 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너무 쉽게 냈어요. 너무 쉽게. 기출 문제지만 보면 뭐 득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 이렇게 O 다음에 X, O, X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가봅시다. 23번 강간과 추행을 제대한 설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러분이 보다시피 판례들이 다 눈에 익은 기출문제집에 등장하는 판례들만 출제가 되어 있네요. 자, 1번에 강제의 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적인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셀프 추행 사건이죠.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바로 피해자 스스로 추행하는 거, 피해자 스스로 뭐 자행이라고 한다든지 볼펜을 음부에 삽입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셀프 추행 사건이고, 이게 바로 기억에 해당하죠. 다음 니은.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중간간 불능미수 사건이죠. 갑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한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일단 이제 중간간에 고의는 있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했는데 실제로는 바로 A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 판례는요, 이 중간간 불능위 사건에서 중간간 지역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 발생, 중간간 지역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요. 다만 우리 판례는 추상적 위험성 입장에서 위험성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중간간 지역 장애 미수가 아니라 뭐라고? 불능 미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X가 되겠고, 니은도 뭐 여러분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당연히 O를 했을 것이고, 디귿번 이게 얼마나 출제가 유력됐습니까? 왜? 최신의 기준 입장이 변경된 판례죠. 우리 형법 302조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죄인데 그때 위계의 의미를 종전에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판례에 의하면 바로 위계는 간음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의미를 했는데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바로 이른바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뿐만 아니라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도 위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이른바 선배로 행세한 사건이죠. 선배로 행세한 사건. 바로 이 판례가 바로 그래서 바로 디귿은 X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을번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기를 보여준 사건에 대한 판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또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족하고 아니고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필요가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성기를 보여준 사건인데 그게 이유가 뭐냐? 강제추행죄는 침해범이기 때문에 바로 리을은 X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기억만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X가 되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 기억, 셀프 추행 사건, 니은 중간간 불능미수 사건, 선배로 행세한 사건, 그리고 아까 말한 성기를 보여준 사건 다 A급 판례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답 고르기 쉬웠을 것 같아. 특히 이게 디귿이 최신 판례인데 이건 앞으로도 출제가 계속될 걸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봅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4번을 볼까요? 24번. 자, 24번은 명예훼손죄 되네요. 명예훼손죄. 자, 각각의 범죄를 고루고루 지금 출제를 했는데 자, 명예훼손죄의 판례의 경우도 제가 보기로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24번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 왜? 다 기출 중에서도 중요한 우리가 나올 걸로 예상한 중요한 A급 판례들만 모아놓은 거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판례가 뭡니까? 고흥군 사건이죠. 고흥군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야.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 적시했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바로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 고의 인정되니까 307조 인식이 있으면 307조 2항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 되지만 없다면 307조 2항은 될 수 없어요. 왜?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바로 형이도 중하지만 바로 객관적으로도 적시한 사실이 허위해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허위인데 주관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다. 그래버리면 307조 1항이 됩니다. 그래서 307조 사실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2번은 옳은 문장이죠. 그리고 이제 3번의 경우는 키워드 일부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 이 말은 허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의 진실성 판단.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는 바로 그 비록 일부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더라도 일부의 기재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 기재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일단 한마디로
내용 전체, 그 명예훼손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봤을 때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비록 세부적 사실이나 세부에 있어서 진실이나 약간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10조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데 진실성의 여부, 일부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기능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를 살펴봤을 때 주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하면 진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은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니까 310조가 적용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의 경우는 틀렸죠. 바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조각됩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명예훼손죄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똑같이 보호법인 외부적 명예지만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것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반면에 사실이 적시 없이 추상적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모욕죄가 되는 것이고,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고 보호 정도가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따라서 보호법이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까지는 없죠. 왜?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알겠죠?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적절하지 않는 것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답이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4번은 옳은 문장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다 옳은 문장이고 4번은 310조에서 2번에서 조각되니까 바로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다음에 이제 25번으로 갑니다. 25번은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5번을 보시면요. 일단 기억이 우리가 이제 2011년 전화비치 판결의 입장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총론서도 공부했어요. 노동쟁의에서 봤는데, 위법성에서 봤는데, 일단 쟁행위, 그러니까 파업, 집단적 노무지원공부가 언제나 위력으로 볼 것은 아니다. 2011년 전에는 언제나 위력으로 봤어요. 그런데 위력으로 볼 것은 아니고 바로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위력에 해당해야만 이제 위력에 한 업무방해죄 구속요건 제기가 되니까 바로 위법성을 논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처음부터 근로자의 파업이 집단적 노무지원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버리면 아예 업무방해죄 구속요건 해당도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무죄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때 위력, 우리 판례는 예전에는 2011년 전에는 파업을 부작위한 이력으로 봤지만 지금은 자기한 이력으로 본다는 거, 이것들은 다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죠. 자, 쟁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쟁행위로서 근로자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바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력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위법성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집단적 노무지원 거부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을 때 법령에 한 위법성이 조각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기억은 5가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무나 사업이 이 법의 정도가 중하여 도저히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바로 반사회적 행위라면, 그러니까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방해죄 업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들었던 것이 바로 이른바 병풍 사건이라든지 또는 바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였는데 이제 그것들이 A급이고 B급 판례는 바로 이거예요. 니은이 바로 이것도 실은 예전에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중개사 자격증을 명의를 빌려가지고 바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자, 공인중개사 갑이 중개사 아닌 A와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갑이 피고인입니다. 이 사람이 동업이 끝나가고 종료됐는데 그럼에도 이 A라는 놈이, 중개사 아닌 놈이 바로 갑의 명의로 등록했던 지위를 이용하여 바로 이렇게 이제 등록된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바로 중개업을 해오니까 열받아가지고 임으로 폐업 신고를 한 거야.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폐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동의 없이, 한마디로 이 동업자 A의 동의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업관계가 종료됐잖아. 그러니까 실은 A는 동업관계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인의 명의로, 갑의 명의로 중개업을 해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중개업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죠. 따라서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이것은 위력이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없죠. 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내가 내 친구랑 나는 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친구는 없어. 그래서 둘이 같이 중개업을 해왔는데 친구가 너무 이렇게 막 삥땅을 쳐먹는 거야. 횡령하고 막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야, 너랑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동업관계를 종료했어. 그런데 지금 이 업소가 내 명의로 중개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바로 이제 그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바로 그 친구하고 상의도 없이 내가 가서 폐업 신고해버렸다니까. 이게 과연 그 친구의 중개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친구는 이제 동업관계도 끝나버렸으니까 내 명의로 중개업을 할 수가 없죠. 내 명의로 이루어진 중개업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위계한 업무방해죄,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심할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할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죠.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의 의미는 바로 업무 수행 자체뿐만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도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X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을. 자,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의 결과 정보 처리 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키워드 중요합니다. 이게 구성요건 요소야. 컴퓨터 업무방해죄도 추상적 연범이지만 구성요건 요소인 바로 정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게 요소입니다. 정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되니까 바로 O가 돼.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추상적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연범이니까 정보 처리 장애가 현실적인 함정이 빠져가지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한다 그러면 X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구성요건 요소야.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 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함을 요합니다. 정보 처리의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리을은 O가 되고 결론적으로 적절한 걸 고르겠으니까 기역과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6번으로 갑니다. 26번.
자, 주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최신 판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게 나올 걸로 이미 예상을 했죠. 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최근 판례가 나는데 다만 최신 판례가 우리가 예상하는 최신 판례가 나왔지만 그게 너무 출제의 의미를 몰각하는 출제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답을 2번으로 냈습니까? 2번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각은 2번을 맞게끔 써야 되고 4번을 답으로 해야 돼요. 왜? 4번이 지금 최신 판례고 출제자도 4번을 출제한 이유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기존 판례와 변경된 전압일체 판결이기 때문에 4번을 출제했을 거라고. 그런데 왜 4번을 답을 안 하고 2번을 해가지고 솔직히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4번이 출제된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시험 보신 분들 4번 나온지도 몰라. 왜?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2번은 너무나 중요한 판례잖아. 2번이 답이야. 그럼 뭐 굳이 없는 시간에 3번, 4번 읽어봤어? 안 읽어보죠. 그러니까 막말로 4번 최신 판례가 나온지도 몰라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2번을 모르는 사람이 4번까지 갔겠죠. 2번을 잘 모르니까 4번까지 갔고 이거 나왔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4번이 나온 걸 이번 시험 봤는데 4번 판례가 최신 판례가 나온 걸 안다는 건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니까. 왜? 2번을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2번에서 답이 딱 끝나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2번도 몰랐기 때문에 4번까지 봤잖아. 뭐 시간이 많이 남아 들어가서 봤다면 모르겠지만. 안 그래? 자, 그래서 내가 이것도 미스 문제야. 미스 문제. 왜 4번을 출제해놓고 답을 2번에 내? 자,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 경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토지는 건조물 침입지의 객체인 이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나와 있죠. 자, 바로 여러분들이 1번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었어. 예컨대 뭐 이른바 담을 설치했다든지 담을 이렇게 쌓았다든지. 그런데 문제를 설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그러니까 유효지가 뭐야? 토지에 이제 그 건조물에 인접한 토지니까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야. 건조물이, 가옥이나 건조물이 있고 이런 이제 물적 인적 설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돼 있는데 건조물의 조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그 건조물에 인접한 토지, 한마디로 부속 토지, 유효지가 될 수 없죠. 그러한 토지는 건조물 침입 객체인 유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설사 1번을 몰라도 돼요. 1번을 몰라도 1번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이제 2번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2번 보니까 아주 반가운 판례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임의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퇴가되는 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이건 총론에서도 불가불적 사후행위 여부서도 나왔죠. 아닙니다. 불가사행위가 아니고 별도로 확정된 이후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2번 다 끝났습니다. 2번을 여러분이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3번, 4번으로 갔다는 것은 그렇게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별로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자, 3번.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와야죠. 일단 이제 강간하려고 대문 열고 들어왔다면 주침은 기소가 되는 것이고, 설사 그 피해자가 있는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봤더라도 주침은 당연히 기소가 성립합니다. 바로 위요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위요지도 바로 이른바 주거니까. 그리고 이제 4번입니다. 저는 이 판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 너무 획기적인,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획기적으로 바뀐 판례죠. 자,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인 사이에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 방법에 따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우리 판례는 간통 목적으로 처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정부의 재책은
비록 현실적 승낙을 받아가지고 문 열어주니까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것도 주거침입죄로 봤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른바 2021년 9월 9일 전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이 판례가 9월 9일 판례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험이 1월 8일이니까 석 달, 넉 달도 안 됐네요. 넉 달 전에 판례를 출제했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상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간통 목적으로 처해 동의를 한 증부는 2011년 9월 9일 전까지는 주거침입죄였다고. 그런데 판례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실은 바로 이른바 이 간통 목적으로 처해 동의를 들어간 경우입니다. 자, 이때 문제는 그 여자가 현실 승낙을 했고 또 이 피고인이 뭐 담을 넘어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 문 열어주니까 들어간 거야. 한마디로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갔다면 통상 이게 키워드가 이겁니다.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건 침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 뭐 남편, 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건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걸 답으로 하든지 이걸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해가지고 최신 판례 모르는 사람은 틀릴 거 아닙니까? 최신 판례 모르는 사람들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데? 그러면 O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그리고 또 설사 4번을 답으로 안 하더라도 차라리 이걸 2번으로 하고 이 2번을 4번으로 밑으로 내렸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딱 2번에서 이게 나오면 이거 주침 성립하는데 하고 보도 안 하고 최신 판례 모르는 사람들은 9월 9일 판례 모르면 딱 여기다가 2번에 있다면 이게 이제 기존 입장하고 달라졌잖아. 그걸 모르니까 조심히 성립한다니까 X 해가지고 얼른 2번으로 하고 3번, 4번을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갔겠죠. 그렇게 냈어야지. 근데 왜 4번이 그 중요한 판례를 마지막에다가 소개를 했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4번을 안 읽어봐도 2번이 틀렸기 때문에 바로 2번으로 답을 해서 뭐 그렇게 이걸 출제한 의미가 별로 한마디로 멀가간 그런 출제였다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4번 판례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판례고 초입급 판례로 앞으로 주구장창 앞으로 몇 년간은 출제가 될 겁니다. 4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간통 목적으로 남편의 그러니까 남편의 부재 중에 그 처의 동의를 얻어 바로 정상적 방법으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이제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 주거침입죄도 안 되고 옛날에는 주거침입 때문에 안 돼.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나와. 내가 모텔비는 댈게. 뭐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요. 모텔비 아끼려면 들어가도 주시면 안 돼. 뭐 간통죄도 범죄가 아니니까 간통죄도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형법상 범죄는 안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겠지만 형법상만 따지면 옛날에는 간통죄였는데 간통죄 아니고 이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은 9월 9일 이후로 주거침입죄도 아니야. 그렇게 이제 맘 놓고 들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26번은 답이 2번이다. 다음 27번으로 가봅시다. 제3범죄가 나오네요. 제3범죄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절도죄는 뭐 반드시 나오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번. 자, 1번 문제 잘 냈습니다. 1번은요, 총론에서도 나옵니다. 총론에서도. 자, 동거녀 사건이죠. 동거 중인 A의 지갑에서 현금을 까는 것을 A가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절체가 될 수 있어 없어? 한마디로 이건 절체행위가 아니죠. 묵시적 동의가 있으면 양해로 성질을 가지니까 절도죄 무엇이 없어? 절체가 아니니까 구속요건의 당성, 입법성이 아니라 구속요건의 당성이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1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왜 좋은 문제냐면 여러분 이 판례를 몰라서가 아니야. 동거녀 사건으로 잘 알아. 끝에 절도 성립하지 않은 것도 잘 알아. 성립하지 않으니까 1번을 오해버릴 수가 있는데 적절하니까 1번 답하고 2, 3, 4 안 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입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바로 피해자의 동의,
양해로 성질을 가지니까 이 행위는 절체행위가 아니니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그게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구속요건의 달성의 조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면요. 다이아 포크레인 사건, 이 건설기가 포크레인인데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유물입니다. 합유물. 공동소유 중에 합유니까 한마디로 타인 소유가 되겠죠. 갑의 입장에서는 공동소유니까 타인 소유물이야. 타인 소유물을 자, 이렇게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여러분이 절도죄를 일단 타인 소유해야 되니까, 타인이 제물해야 되니까 이 갑이 A 허락 없이 을로 하여금 온전에 가도록 했으니까 바로 이것도 절도죄를 구성하죠. 그래서 이것은 타인의 제물이니까 절도죄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3번의 경우는 자, 여러분이 자, 갑과 을이 자신들의 A에 대한 물품된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A가 부도가 낸 다음날 새벽에 키워드 바로 채무자의 승낙 없이죠.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가구점 시정처를 세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가지고 화물차에 싣고 왔습니다. 가구점 사건 일단 자구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위법성 파트는 자구행위 문제가 되는데 구속요건상 불법영득사 인정여부인데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채권자라도 권리자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 가져갔다면 불법 영득사가 인정됩니다. 그렇죠. 그런 판례가 많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 가져가면 불법성이 인정돼서 특수절도죄의 구속 요건에서 인정되고 두 번째 이제 위법성 파트에서 자구행위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절도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불법 영득의사의 의미입니다. 불법 영득의사는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할 거. 우리가 불법 영득의사는 권리자를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배제하고 그러니까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할 의사를 요하지만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는 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아니더라도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만 있으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에서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두 번째 논점 바로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아니면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억나시죠? 불법에서의 객체, 물체 및 가치설 물체뿐만 아니라 가치도 영득의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4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바로 4번이 옳은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들 텍스트를 보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만 돼 있지 뭐 위법성 조각이란 말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속에서 동거죄 사건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무시적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위법성이 조각되란 말을 왜 요즘 출제가 그런 거 많거든요.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뭐 책임이 조각된다고 쓴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결론은 맞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고 구속력 형성이 조각되는데 이걸 간과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8번으로 갑시다. 자, 28번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자, 28번의 경우는 바로 강도죄가 나오겠죠? 절도, 다음에 강도. 자, 강도죄의 경우에 1번, 2번. 자, 여러분들이 뭐 다 고전적인 판례예요. 감금행위가 강도죄나 강간죄 수단이 되는 경우는 바로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닙니다.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해요. 그리고 죄수관계는 상상적 경합이죠. 그래서 얘기가 틀렸네요. 실체적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은 베스타 승합차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여기는 같은 계가 키워드죠. 같은 계 폭행을 가한 경우에 그중 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이건 가장 중한 죄인 강도상해죄 일죄만 되지 각각 중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나
실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게 폭행을 가해서 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 각자에 대한 강도죄 및 인리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포괄하여 뭐만 된다고? 가장 중간죄인 강도상해 일죄만 되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강도가 실행이 자 여러분이 강도강간죄는 아시겠지만 강도강간죄는요 기수 미수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실착만 있으면 돼요.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강도가 미수라도 자 강도 실행의 착수했으나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했다면 이것은 강도강간죄가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바로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도기에 강간하는 것이고 꼭 강도가 기술 필요도 없습니다. 미수라도 무방하고 대신 강도기에 강간을 해야 되니까 강도기란 말은 뭐야? 사회통념상 강도행위가 완료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료된 이후라면 강도죄와 강간죄가 각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완료되기 전에 강간을 했다면 강도강간죄가 성립을 하니까 3번도 틀렸죠. 자, 4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A급 판례입니다. 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이게 중강도죄가 되느냐인데 중강도죄는 신분범이고 목적범입니다. 주체가 누구여야 돼요? 절도여야 됩니다. 중강도 주체는 절도. 그래서 신분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죠. 재물.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절도가 될 수가 없으니까 중강도죄는 절도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해야 되니까 이건 절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강도죄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으로 가볼까요? 29번을 보시면 사기죄가 나오고 있네요. 자, 절도, 강도, 사기 이렇게 4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강론상의 중요 범죄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문제씩 이렇게 출제하네요. 자, 먼저 이제 1번은 농지보존금 바로 사건인데 농지보존금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농지보존금 사건인데 침해행정 영역 그러니까 뭐 조세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뭐 재산을 이렇게 세금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침해하는 행정 바로 공권력에 대한 침해를 바로 내용을 하는 행정이 침해행정인데 또 반대로 급부행정하고 반대죠. 급부행정은 주는 거 침해행정은 뺏는 거. 자, 세금 걷는 거 대표적으로 세금 받는 것이 침해행정이죠.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자, 이게 과연 사기죄냐? 이게 똑같은 판례가 뭐야? 바로 세무공무원을 기망해가지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알겠죠? 이때 한마디로 공공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죠. 바로 공무원을 기망해가지고 공공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느냐? 될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법규에 의한 처분 등이 없어야 되고 그것이 또 한마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 침해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와 동등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사기죄가 될 수 있지만 이처럼 바로 일단은 이렇게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을 제한을 면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기죄에서 보호를 하는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게 이제 농지보전 부담금 사건인데 공무원을 기망해가지고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하는 경우인데 이걸 우리가 사기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건 따로이 행정형법 법규상 처벌이 있는 것이고 또 권력작용에 의한 바로 재산권을 제한을 면하는 경우를 사기죄에서 말하는 바로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영구적 일시적 이익,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며 맞는 말이죠. 자, 자기의 이른바 바로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여기에 키워드야.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돈을 갚은다고 해가지고 키워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기죄가 안 됩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채무이행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야, 나는 현금은 없고 대신 A한테 돈 100만 원 받았으니까 너한테 양도할게. 대신 나 채무 이제 대신 그걸로 하자. 나 이제 너한테 안 갚을게. 그런데 이게 채권이 존재하면 문제가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야? 바로 존재하는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채무를 면한 결과가 안 되니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소극적 이익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 없어요. 키워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당연하겠죠.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돈 없다고 못 갚어. 안 갚은데 대신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내가 실은 A한테 100만 원 썼으니까 너가 대신 받아라. 그리고 나는 이제 나한테 그 돈 받으러 오지 마. 이제 돈이 없는 놈한테 그거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하고 채권을 양도했는데 내가 이제 그 삼채무자 A한테 가가지고 야, 너 우리한테 채무 100만 원 갚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없어? 알고 보더니 거짓말로 우리한테 A한테 채권도 없으면서 그걸 양도했다니.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에이, 재수없어. 끝납니까? 아니죠. 채무자한테 쫓아갔고 이 사기꾼 놈아, 너 왜 존재하는 채권을 양도했냐고 빨리 돈 내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야? 우리말로 채무를 면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한 기망은 고지의무 있는 자가, 조심할 거, 부작위한 기망은 사기죄 성립이 많은데 이건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니까 당연히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고지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작위한 기망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기망은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서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3번도 5가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이른바, 자,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처분행위, 사기죄 처분행위는 자기한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부자기한 처분행위도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뭐죠? 인세 사기 사건, 부자기한 처분행위죠. 자,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출판사 사장이 바로 저자를 속여가지고 실은 10,000권 팔렸는데 5,000부 팔렸다고 인세를 지급한 경우죠. 그때 이제 그 피해자는 진짜 5,000부만 팔린 줄 알고 그에 대한 인세만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 나머지 5,000권 팔린 인세에 대한 전제를 알지 못해서 인세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부자기한 처분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4번의 경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9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30번. 자, 사기와 공가르제의 박스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도 연결형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억번도 아주 낯익은 판례죠. 자, 바로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등 바로 기망의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표자라든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바로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의지거나 기망행위자와, 그러니까 대표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이 경우는 바로 착오에, 그러니까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졌고 착오에 빠진 처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표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 알겠죠? 또
이 차고와 김항영이와 처분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 대표자 내지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바로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데 문제는 그 대표자가 알고 있다니까 김항의 상대방이 바로 단체의 대표자 등 지금 대표자가 김항의 상대방인데 김항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김항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김항행위를 알고 있었다. 그래버리면 바로 이건 바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착오에 빠진 바로 처분이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5가 됩니다. 다음 니은번 소송상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알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논점. 자, 소송사기는 바로 일단 여기서 키워드 소 제기만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지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됨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소장이 타인에게 송달이 됐더라도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 제기만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디귿번이 그 유명한 가루로 만들어봤다 사건 예금주인 현금 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갈취한 다음 말은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 승낙이 있는 것이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일용하여 현금 자동이익을 인출하면 이것은 바로 일단 사용 권한이 있으니까 바로 절취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공갈죄만 되고 따로의 절도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괄해란 말이 나온 것은 여러 번 인출했어요. 여러 번 인출했기 때문에 인출행위 하나하나마다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 성립한다. 여기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만 성립한다. 알겠죠?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것도 뭐 너무나도 중요한 판례죠. 그런데 늘 말씀드렸죠. 자, 결론도 중요하지만요. 바로 바꾸는 거. 내가 늘 강조했죠. 이게 이른바 현금 초과 인출 사건인데 죄명은 절도죄가 아니라 컴사입니다. 근데 조심하라고 그랬죠. 컴사인데 그때 컴사로 인한 이득액은 이른바 바로 인출한 현금 전액이 아니라 그 권한을 이임받은 그러니까 이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여기서 말하면 이임받은 금액을 초과했을 때 바로 그 초과한 금액 여러분이 판례에 의하면 2만 원 찾아라고 했더니 5만 원 찾았을 때 얼마? 3만 원이죠. 그러니까 바로 차액 상당 바로 그 인출한 현금 중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에 비율하는 재산이 취득하니까 차액 상당 3만 원에 대한 컴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3번이 현금 초과 인출 사건이고 죄책도 중요하죠. 물론 당연히 절도죄 아니라 컴사다. 어떤 경우는 절도죄로 잘 나옵니다. 안 돼. 컴사인데 컴사의 이득액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출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바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차액 상당 3만 원에 대한 바로 컴사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전체 인출액에 대한 여기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기 쉬워요. 왜? 여러분이 제명만 아니까. 제명만 보고 컴사 맞네? 아니라니까. 출제자가 이런 것도 노린다니까요. 그래서 리을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O 다음에 O 그리고 OX가 되겠네요. OX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그런데 아마 답을 1번으로 한 번도 있을 겁니다. 1번. 이걸 결론만 보고 맞다 해가지고 1번으로 답 한 번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조심할 거. 다음 이제 30번까지 받고 다음에 이제 31번 바로 횡령과 배임의죄가 나오죠. 자, 횡령 배임죄는 출제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2021년에 2021년에 최근에 바로 변경된 판례들 최신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배임죄. 그래서 이제 출제가 예상됐는데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중요한 판례가 나는데 횡령죄에서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양자가 명의신탁, 이자 명의신탁, 횡령죄 안 되죠? 그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고요. 또 배임죄도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변경된 판례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출제를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1번 봅시다. 자, 31번을 보시면, 자, 횡령과 배임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1번이 나올 줄 알았어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소유권 이익을 경로받은 후 명의신탁자가 이를 의무처분했다면, 자,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지만 이 소유권 이전도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명의신탁자는 바로 신탁자에 대한 바로 보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자, 이 소유권 이전 행위가, 물권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바로 신임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위탁관계한 보관, 신임에 기초한 위탁관계한 보관을 요하는데 이건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자가 될 수 없어서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근에 변경된 판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마 지금 승인 준비하신 분들은 예전까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횡령죄 성립하지 않지만 이자간 명의신탁, 일명 양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바로 승진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 2월 달에 판례가 변경돼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도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과 같은 법리에 의해서 바로 횡령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잘했어요. 이걸 써줘야 돼요. 그리고 설사 안 써지더라도 괜찮아요. 안 써지더라도 원칙적 입장이니까 안 써줬더라도 자 그냥 안 써주고 부동산을 수요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이렇게 해도 실은 이건 횡령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정중 명의신탁입니다. 정중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고 물권행위도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신탁관계한 신임에 기초한 보관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횡령죄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정중 명의신탁은 그것이 설사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도 횡령죄가 여전히 인정됩니다. 알겠죠? 이 점 조심하시고. 다음에 이제 2번. 부동산 매매계약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판례는요. 등기협력 의무에서 종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협력할 의무나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저당권 설정기 협력할 의무를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타인의 사무로 봤어요.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였고 부동산 이중주당이 배임죄였는데 요즘 판례는 바뀌었습니다. 대신 조심할 거. 지금도 우리 판례는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동을 받게 되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바로 그 매수인의 그 소유권 이전에게 협력할 의무를 인정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동까지 받게 되면 이때 바로 이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바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처자가 됩니다. 중도금 받은 다음에 따라서 매도인은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배임죄에서 말한 신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를 처한 죄에 해당합니다. 사무처 지위에 바로 있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틀렸네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 지위에 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할 의무는 바로 이제 자신의 사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주당 배임죄가 안 됩니다. 등기 협력 의무가 모두 타인의 사무가 되는 건 아니야. 소유권 이전 등기 협력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 협력할 의무는 자기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배임죄의 주체가 달라지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자, 여러분이 채권 양도 사건 기억나시죠? 채권 양도 사건.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설사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통제하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 채권은 양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 이제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일단 채권 양도인은 채권자가 아닙니다. 설사 채권 양도한 후 채권 양도를 통지하기 전에도 비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했다면 이때 갑은 양도인은 채권자가 아니니까 채권자인 채권 양수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니까 보관자가 돼. 그래서 이 금전을 수령했을 때 이 금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고 이걸 자기 동생에게 바로 빌려줘 버리면 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문장이죠. 3번은 O. 그리고 4번 이게 이제 최신 판례인데 우리 판례가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지만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가운데쯤 있는 거. 자동차도 동산이지만 권리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동산들이 있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기가 있는데 여기는 자동차 권리 이전에 등록, 바로 이른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우리 판례가 최근에 동산과 똑같이 봤어. 그래서 자동차도 동산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그의 사물을 천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 처분하더라도 성립하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최신 판례고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2020년 판례. 그래서 4번은 권리 이전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도 동산으로 봐가지고 동산이니까 동산과 마찬가지로 바로 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아니듯이 이것도 배임죄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1번의 경우는 아주 좋은 문제들. 그러니까 기억번 최신 판례 그리고 또 4번 최신 판례인데 이 최신 판례를 반영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보고 답은 바로 3번이 옳은 문장이고 나머지 다 틀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은 작물죄에 관한 기출문제인데 여기도 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출 문제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답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기억번. 자,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 재산범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재산범죄의 구속요건적 행위니까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작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로 여러 번 봤죠. 두 번째, 작물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만 주체가 될 수 없고 본범의 공범은 주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횡령을 교사했습니다. 교사범, 공범이죠. 그러니까 횡령교사죄가 되고 이 본범의 공범은 작물주체가 되니까 횡령한 물건을 취득하면 별도로 작물취득죄가 됩니다. 횡령교사죄 플러스 작물취득죄. 죄수는 실경이죠. 실경.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본범 위의자가 본범이 절차한 차량 인정을 알면서 강도 예비의 고의를 가지고 강도 행위를 위해서 그 차량을 운전해 줄 행위, 운전 기억나시죠? 절차한 차량이라는 걸 알면서 단지 조수석에 편승한 것만 갖고는 편승한 것만 갖고는 바로 운반이 아니지만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것은 운반이니까 강도 예비죄와 작물 운반죄가 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물을 인도받은 후입니다. 인도받은 후, 이게 키워드죠.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작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작물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지만 문제는 작물 취득죄가 되려면 취득 시에 작물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니까 인도받은 후는 바로 이른바 작물 취득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인도를 받을 당시에 있어야 되는데 인도받은 후에 인식이 있었으니까 작물 취득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절한 것만 고려하겠으니까 기억과 다음에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는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3번. 자, 33번의 경우는 손괴의제 및 권리행사 방해죄가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판례들입니다. 계란 투척 사건이죠. 우리가 비교 판례 스프레이 사건. 기억나시죠? 스프레이 사건은 건물에 대한 손괴가 되지만 계란 투척 사건은 건물에 대한 손괴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X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개시 중인. 그러니까 판례를 여러분이 조심할 거.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붙어 있는 걸 떼어넣는 것과 달리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소유자가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게시판에다가 문서를 붙여놨는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떼어내는 것은 이건 손괴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판에 게시긴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은 바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료의 이용 상태를 변경시켜 종료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에도 무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32번의 2번은 옳은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개시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시된 것과 달라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개시된 게시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내는 것은 손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리고 이제 3번. 3번은 여러분이 이제 이게 공동정범 파트. 정확히 말하면 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에서도 나오고 우리 권리행사 방해죄도 나오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권리행사 방해죄가 신분범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의 소유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다 보니까 자, 여러분이 이 판례도 기억나시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갑이 물건의 소유자 을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논점은 이건 공범과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형법 33조 3번 권리행사 방해죄가 진정신분범이니까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신분이 없으니까 바로 신분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와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하면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는데 문제는 자,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간다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자도 33조 법문에 의해서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는데 문제는 을에게 고의가 없어네요. 을에게 이 친구가 고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물건의 소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돼버려. 그러니까 진정신분범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면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범이 아닌 진정신분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가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갑도 권리행사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X가 될 것이고 다음에 강집입 면탈죄. 강집은 보호 정도가 추상적 이연범입니다. 그래서 바로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처분을 부담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결과가 야기돼야 되고 아닙니다. 결과범이 아니고 추상적 이연범이기 때문에 침해범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결과를 야기 필요는 없어요. 채권자에 대한 이연만 있어도 현실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결과가 없고 채권자의 이연만 있어도 강집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 것이 바로 34번 친족상도례죠. 여러분이 친족상도례도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중요성이 높은 영역이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승진시험 문제의 34번이 약간 사례형으로 풀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 노지는 다 잘 알고 있는데 사례화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실은 별거 없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까요? 1번 갑이 자신의 친구 A의
소유의 재물로 알고 이를 절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숙부, 바로 작은아버지를 숙부라고 그래요. 숙부 비소유의 물건이었다. 뭐 삼촌. 이제 여러분이 삼촌과 숙부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데 숙부는 한자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삼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촌수는 똑같아요. 삼촌인데 보통 이제 결혼 전에는 삼촌이라고 하고 결혼하면 작은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한자로 그게 숙부입니다. 결혼 안 했으면 삼촌이죠. 자, 그러니까 별가고 있는 바로 원친이죠. 원초. 그러니까 별가고 있는 바로 이제 원친. 숙부 소유의 물건이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논점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 참 좋아요. 왜 이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때 절도죄의 경우에 친족상도에 적용되려면 바로 이른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절취한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일단 친족상도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당연히 소유자와 점유자가 이제 같은데 이게 친족상도례에 있어서의 바로 착오입니다. 착오. 왜냐하면 자신의 친구의 재물로 생각을 했어요. 하고 절취했는데 알고 봤더니 삼촌, 작은아버지의 물건이었다. 자, 중요한 것은 친족상도례와 착오에서 공부했듯이 중요한 건 내 생각은 중요하잖아요. 이건 친족인 신분관계 인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필요 없고 한마디로 객관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건은 누구의 물건이다? 그렇죠. 작은아버지, 숙부의 물건이니까 친족관계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근친이 아니라 원친이죠. 뭔 친족? 328조 1항이 아니라 2항이고 2항은 바로 상대 친고죄니까 삼촌, 즉 숙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첫 번째 두 개가 조합되어 있다니까 하나는 친족관계의 착오가 있고 착오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거, 객관적이 중요합니다. B에 내 생각 필요 없어. 내 생각은 필요 없고 이게 현실적으로 비소유의 물건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숙부의 물건이니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 다만 328조 1항이 아니라 2항 별거 친족이니까 2항이 적용돼서 상대 친고죄니까 B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상대 친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5가 됩니다. 다음 2번. 자, 2번의 경우는 바로 이 갑과 친구 을이 합동하여 갑의 아버지 A의 소유 물건을 절취했어요. 바로 공범과 친족상도례죠. 한마디로 친족상도례가 인적처벌 조각사유니까 친족인 신분관계 있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공범관계 있지만 갑의 아버지니까 갑만 친족상도례 적용되는 것이고 친구 을은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바로 이때 갑은 자기 아버지니까 3일절 1항이죠. 한마디로 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갑에게는 형이 면제되고 한편 바로 친구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3번. 자, 여러분이 3번은요. 이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친족상도례에서의 인적 적용 범위. 그러니까 횡령죄의 경우에 그 횡령한 물건의 이른바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기억나시죠? 우리 판례는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 소유자 및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만 친족상도례 적용이 됩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갑의 숙부 A가 B에게, 그러니까 삼촌,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삼촌 A가 B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C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갑이 바로 C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로부터 이 금원을 교부받아 임으로 사용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갑이 지금 횡령죄의 주체인 횡령 범인이고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 숙부가 A고 B가 이렇게 있고 이 A가 소유자 그리고
B가 위탁자죠. 그러니까 위탁자 B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임으로 소비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문제는 소유자하고는 삼촌, 별거 친족입니다. 숙부. 그러나 위탁자하고는 친족관계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친족상들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갑과 B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때 갑하고 갑 입장에서는 A, B 모두 친족관계, 소유자, 위탁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B, 위탁자 사유하고는 친족관계가 없으니까 친족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4번. 자, 갑의 아버지 A가 손님 B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갑이 절취한 경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아버지 A가 손님 B로부터 가공을 받아갖고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점유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소유자는 B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이걸 이제 절취했는데 절취한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친족상도 적용되지 않아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가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소유자는 친족관계가 없고 점유자만 친족관계가 있으니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문장이고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운 게 아니죠. 판결 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사례화 시켜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당황한데 당연히 3번 횡령죄 바로 이른바 친족상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 있잖아. 그걸 사례화 시켜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3번이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부터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가 나오고 있고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는 이제 방아죄부터 시작을 하겠죠. 방아죄 한 문제 정도 그리고 뭐 이제 문서에 관한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35번 보시면 방아와 실화의제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게 나와 있죠. 자, 35번의 1번 좋은 문제예요. 법조문 관련 문제. 자, 여러분이 원래 자수는 이른바 이무적 감면입니다. 자수 효과가 원칙으로 이무적 감면인데 예외적으로 필적 감면인 경우가 있죠. 그 어떤 경우죠? 위증죄와 무고죄의 자수자백의 특칙. 이때 위증죄, 무고죄의 자수는 물론 당연히 바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할 때죠. 징계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되기 자수하면 표적 감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자수하면 의무적 감면이고 그런 특칙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예비죄의 특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범한 사람이 예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하면요. 표적 감면의 혜택을 주는 범죄가 있습니다. 내란의죄, 외환의죄, 방아죄, 그리고 폭발물 사용죄, 통화 이조 등의 죄가 바로 그거죠. 폭발물 사용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대표로 현주 권유물 방아죄, 현주 권유물 방아 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방아죄 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목적한 죄 실행에 착수하기 자수하면 표적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액수할 수가 있어요. 왜? 잘 모르고 자수가 나오니까 자수는 이무적 감면인데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예외적으로 현주 권유물 방아 예비죄 바로 이 자수 경우는 바로 필요적 감면이 되니까 1번은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2번. 자, 여러분이 많이 봤죠? 현주 권유물 방아 치사죄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슨 범? 그렇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진정 결과적범으로 현주 방아 치사죄를 봤습니다. 5. 다음 이제 3번은 쓰레기 바로 방아 사건이었죠. 불을 놓아 무주물, 키워드가 무주물입니다.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위험 발생하겠다면 우리 판례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161조 2항, 1항이 아니라 2항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죠. 5. 그리고 4번 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의 폐가는 일단 건조물이 아니죠. 건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건 바로 일반 건조물 방아죄는 될 수가 없어요. 대신 이 경우도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건조물은 아니지만 바로 그 폐가를 불태우면 물건은 되어서 그러니까 폐가의 벽을 일부 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폐가의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우다가 폐가의 벽을 일부 길르게 했다면 이것은 그 물건에 불이 붙어가지고 연소된 상태가 아니니까 일반 물건 방아죄 기수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일단 미수는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물건 방아죄는요. 그것이 타인 소유든 자기 소유든 일반 물건 방아죄는 미수범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반 물건 방아죄의 미수범칙이 없으니까 이건 방아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일반 물건 방아죄의 미수를 처벌한다. X.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일반 물건 방아죄는 미수범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판례가 2, 3, 4가 판례예요. 그런데 뭐 솔직히 2번, 3번 다 잘하는 판례고, 그리고 이제 4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폐가 사건은 건조물 아니니까 일반 건조물 방아죄 아니란 건 아는데 더 깊이, 더 디테일하게 일반 물건 방아 미수죄는 되느냐? 이것도 실은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그 문제집에 있어요. 우리 판례 문제집에 있는데 문제는 일반 물건 방아죄는 미수범칙이 없으니까 일반 물건 방아죄가 미수를 했으니까 결론 방아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이제 답이 될 것이고 1번은 법조 문제인데 계속 중요성이 큽니다. 조심할 거. 현주 건조물 방아 예비죄는요. 자수의 특징이 있지만 현주 건조물 바로 일수죄, 일수예비죄는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방아죄의 경우는 예비 단계에서 바로 목적업무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할 때는 표준감면에 턱을 두지만 일수죄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도 비교로 알아두시기 바라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6번의 경우는 이제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가 되겠죠. 뭐 당연히 공공신용에 대한 죄도 출제가 당연히 예상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특히 문서에 관한 죄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문서에 관한 죄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36번의 1번을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서 원본을, 이게 지금 문서죠? 이게 문서 아닙니까? 근데 이걸 스캔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증 금액란을, 중요한 것은 보증 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바로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보증 금액란을 바로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을 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이제 보증금액 공란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보증금액을 지워버려 가지고 바로 이제 지운 다음에 이를 프린터로 출력해 가지고 그 보증금액을 변조했다면 이건 바로 사문서 변조죄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아까 말한 전세계약서의 원본을 바로 이제 관할 없이 내용을 변경한 변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출력하고 바로 이제 공란에 바로 뭐 금액을 기입하겠죠. 뭐 보증금액을 예컨대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썼다면 이건 사문서 변조가 되고, 그 변조된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 여러분이 행사의 방법에는 팩스로 송부하는 것도 행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점, 팩스로 송부하는 것도 행사다. 그래서 바로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2번의 경우는 너무나도 뭐 재수로서도 중요하죠. 우리 판례는 유효통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이걸 상경으로 안 보고 실경으로 본다는 거. 실경으로 본다. 왜? 보호법익과 행위타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2번도 X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3번.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의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또는 바로
판단해 가는 것이건 불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는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 당연히 바로 이 의사가 허위라는 인식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객관적으로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의 것을 요하느냐? 자, 바로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고죄처럼 허위 진단 사성죄의 경우에 허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의 것을 요한다는 거. 그래서 3번은 O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진실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위증죄와 다르다는 거. 위증죄와 달리 보통 우리 헌법상 위증죄 같은 경우가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허위라면 객관적 허위를 말하는 거야. 객관적 허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진실해버리면 그러니까 의사는 주관적으로 예컨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야 지금 이 내용이 의사가 이 환자가 암 환자가 아니야. 내 친구가 진단을 받은 암 환자가 아닌데 보험금 암보험에 들었으니까 바로 이제 5천만 원 받은데 나보다 진단서 좀 허위로 써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생각해서 거짓말로 암 뭐 초기 증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서를 작성했다니까? 그럼 주관적으로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잖아 지금. 허위라고 생각을 해. 근데 객관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제 나는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암 환자가 아니라고 거짓말로 썼는데 객관적으로 암 환자야. 객관적으로 암 환자인 것을 나는 모르고 거짓말로 암 환자라고 암 진단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버리면 이건 허위 진단 상승 안 해. 진짜 암 환자라니까. 거짓말로 나는 썼다고 썼는데 그게 진짜야. 안 돼. 이건 허위 진단 아니고 실질상 진실에 반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암 환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도 암 환자가 아니라고 알면서 허위로 썼고 진짜로도 암 환자가 아니었어야 돼. 알겠죠? 그게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5가 될 것이고 자 4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키워드는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이죠. 자 유가증권의 명의인은 실제함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이든 사자명의 유가증권이든 바로 번제의 객체 유가증권에 관한 제의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행사를 목적으로 허무인명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하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유가증권유조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옳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틀렸는데 3번만 옳은 문장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마 1번이 조금 어려운 판례가 됐을 것이고 2번이라든지 4번 판례는 여러분이 좀 쉽게 접하는 판례고 결론적으로 1번과 3번 때문에 여기서 고르다가 이제 잘못 골라가지고 1번으로 답한 질문은 틀렸을 것이고 3번으로 답하신 분들은 맞았으리라고 봐요. 자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이제 국가적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자 37번은 국가적법 익중 바로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가 나오네요. 자, 37번 봅니다. 37번도 너무 문제를 답을 쉽게 내버렸어요. 뭔 말이냐. 여러분이 뭐 1번 얼마나 기출로 자주 나온 판례입니까? 키워드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하면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지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직무상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하면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만 성립하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한마디로 이 부자기범의 직무유기죄는 바로 직무이배의 이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니까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자기범의 부자기 보충성. 그래서 1번은 답이고 솔직히 형법 공부 좀 하신 분들은 1번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적절히 않는 것이니까 답으로 1번이 나와가지고 바로 1번으로 답을 했겠죠. 2, 3, 4 안 봐도
여러분이 잘 맞출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너무 1번을 이것을 꼭 굳이 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자, 오히려 좋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자, 2번 여러분이 직권남용죄에서 직권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바로 그 직권 행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직권의 행사가 반드시 바로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지만 명문의 근거를 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함정입니다. 명문에 바로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지를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죄에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겁니다. 꼭 바로 법적 근거를 그러니까 바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되는데 꼭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됨을 요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직권남용죄에서의 중요한 거. 자, 일반 사인인 경우는 이거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냐 공무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사인인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시킨다고 해서 들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 일반 사인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직권남용행위가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데 그 일반 사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은 5가 됩니다. 일반 사인 사건. 자, 그리고 이제 4번. 이것도 뭐 자주 기출로 나왔어요. 공무상 비밀설제의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꼭 법령에서 비밀임을 요하진 않아요. 법령에서 비밀일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바로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4번도 5, 답은 1번이 바로 틀린 문장이니까 가장 쉬운 판례죠. 1번이 가장 쉬운 판례인데 1번이 답이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것이고 다음 이제 38번으로 가겠습니다. 38번은 여러분이 뭐 예상했던 뇌물죄가 나오죠. 우리 형법상요. 바로 사회적 법익에서 문서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서 뇌물죄는 반드시 나온다고 하면 돼요. 자, 1번. 자, 이 판례도 여러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공무원과 공동전범관계. 자, 이 키워드. 공무원과 공동전범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자,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전범관계에 있는 비공무원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은 경우 이때 비공무원은요. 제3자 뇌물수죄 130조 제3자 뇌물수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우리 판례는요. 법조문상은 죄명이 제3자 뇌물 제공 또는 그게 공여라면 제3자 뇌물 바로 공여죄인데 우리 판례는 이걸 제3자 뇌물 수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30조에 제3자 뇌물 제공 제3자 뇌물 공여죄를 판례는 제3자 뇌물 수죄라고 하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죄에서 마치 받으니까 최순실이가 제3자 뇌물 수죄가 아니야. 근데 아니야. 공무원에 대한 죄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동전관계에 있는 비공무원 최순실 씨에게 바로 뇌물을 주게 한 경우 이때 비공무원은 제3자 뇌물 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 제3자 뇌물 수죄 제3자는 바로 공무원과 바로 공동전관계에 있는 자, 공무원과 공동전관계에 있는 자만 바로 이른바 그 외의 자입니다. 공무원과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과 공동전관계에 있는 바로 자 위의 자가 제3자니까 이 공동전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가지고 최순실 씨에게 삼성가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뇌물을 말을 세피를 주게 했더라도
이때 공무원 해체책은 제3자 뇌물수재가 아니라 알겠죠? 단순 뇌물수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점. 그래서 3번, 1번은 O. 다음.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를 횡령을 하고 이를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키워드 공동정범자들 사이에 범행에 취득한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 자, 이거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이 수수행위는 뇌물수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횡령금의 내부적 분배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알겠죠? 그것을 바로 뇌물수재로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경우는 내부적 분배, 키워드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공범자들끼리 횡령으로 취득한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건 횡령금에 바로 이제 이 분배에 불과할 뿐이지 그걸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번 판례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2번 판례도 여러분들이 이 2번 판례가 바로 그 2020년 판례니까 최신 판례인데 이것도 그렇게 시험에 기출로 자주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 바로 내부적으로 분배가 키워드라고 이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별도로 뇌물수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O가 될 것이고 3번 보십시오. 공무원 갑이 A에게 2천만 원을 뇌물로 요구하였으나 이게 어려운 판례입니다. 실은 이게 굉장히 지엽적인 판례인데 자 공무원 갑이 A에게 2천만 원을 뇌물로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A가 이를 즉각 거부했어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회죄가요. 129조가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 수당이다. 요구만 하더라도 뇌물 요구죄가 성립해요. 거부했더라도. 그러니까 공무원은 뇌물 요구죄가 돼. 그런데 이때 이제 이걸 A가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때 이게 과연 이제 이 요구한 금액, 즉 2천만 원을 바로 공무원 갑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몰수라는 것은요.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돼야 됩니다.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돼야만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요. 추징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 원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 A가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3번 판례가 좀 지엽적인 판례인데 바로 이른바 뇌물 요구했지만 거부된 경우 이때 요구한 금액을 몰수할 수는 없다는 거. 뇌물에 관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당연히 공무원이 뇌물 수사하는 방법이 그 공여자를 기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바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소지기업 가지고 받았더라도 바로 이런 경우는 뇌물수재가 성립하고 다음에 준 놈은 뇌물공여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은 3번인데 이 3번이요. 여러분이 어려운 판례야.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2번과 1번과 4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고 2번과 3번 판례가 여러분이 이제 둘 중에 답이 되겠죠. 특히 2번을 몰라버리면 여러분이 3번을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이 2번으로 답을 할 수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번과 3번 중에 답으로 찍는 분이 있을 텐데 이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2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그 2020년 판례인데 바로 이건 내부적으로 분배한 경우는 뇌물이 될 수 없고 이걸 뇌물수재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횡령금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제 39번에 보면 공무방해관한죄가 나오고 있죠. 자 공무방해관한죄 자 여러분이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답을 고르는 건 너무 쉽게 자 공무방해 설명 좀
적절하지 않는 걸 골랐는데 1번 보십시오. 위계에 의한 공집에 있어서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이임에 따른 공무원의 권력적 적용을 의미하며 바로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틀렸죠.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됩니다.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틀렸고, 자 2번이 조우사건이죠. 조우사건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갑과 조우하게 되어 형 집행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속영장도 그렇고 집행유예도 마찬가지고 긴급 집행의 경우 우연히 맞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영장을 원래는 제시해야 되는데 영장 제시가 원칙인데 영장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바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영장 발부를 받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야. 그때 노역장 유치 집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고지하지 않은 채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서 구인했다면 이 구인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니까 이때 갑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의 가슴을 바로 수차례 밀친 경우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이니까 공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조우사건이죠. 그래서 2번은 O가 될 것이고, 다음에 3번. 자,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아주 중요하고 바로 쉽게 여러분이 쉬운 이게 나오니까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위기한 업무방해죄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나름대로 바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름대로 업무 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 불충분한 심사, 위기한 공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더라도 혈액 바꿔치기 사건 이런 거 충실한 수사를 했더라면 이건 바로 피고인의 그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기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바로 위기한 공집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우리 다수설과 달리 우리 판례는요, 위기한 공집의 기수 시기, 위계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행위를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위기한 공집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위기한 공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말지는 미수범 처벌될 수 없으니까 혹시 여기를 위기한 공집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도 틀립니다. 공무집행 말지는 미수범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은 O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절하는 것은 답은 1번이고, 이것도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닌가, 답을 맞히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1번이 너무나도 중요한 판례 아닙니까?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그래서 1번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봐요. 다음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제 우리가 40번을 봐야겠죠. 40번 대망의 40번입니다. 경감부 기출문제나 경찰 승리 기출문제는 참 힘이 들어요. 문제가 40문제다 보니까 일반 시험과 달리 40문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강의 듣는 여러분도 힘들어요. 뭐 기출문제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족하는데 좀 가급적 이렇게 강의를 꼼꼼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40번을 보시면 바로 40번 정리해 봅시다.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이 나와 있네요. 자, 1번 갑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의 아들 을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가지고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경우, 자, 이게 이제 원래 우리 판례는 동생이었죠. 실제 사는. 그래서 이게 착한 동생 사건이었죠. 아주 A급 판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 여기는 아들인데 동생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 범인 도피죄와 징계멸죄는 친족 간의 특례가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아들은 친족 간의 특례에 의해서 범인 도피죄로 처벌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거야. 그러더라도 교사자인 갑은요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착한 동생 사건. 그래서 바로 지금 1번이 바로 답이 돼버렸어요. 1번도 굉장히 이름이 잘 알고 있는 판례야. 착한 동생 사건으로. 그런데 1번이 답이 돼버리니까 2, 3, 4 몰라도 뭐 답을 없는 지장이 없겠죠.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2번. 2번은 이게 이제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판례고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을과 공동 전무관계에 있는 갑이 수사 절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 키워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서 허위를 진술했다면 갑은 여러분이 이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쉽게 말하면 뭐야? 내가 범인인데 경찰서에서 나를 위해서 내 사건에 대해서 허위 진술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수사에 허위 진술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범인 도피죄로 볼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때 문제는 바로 이 갑이 범인 도피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을을 도피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바로 갑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을과 공동 점막에 있는 갑이 수사 절차에서 수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 그러니까 이건 범인도 처벌할 수 없어. 갑은 범인 도피죄가 안 돼. 그런데 이제 공범 을이 그러한 행위를 교사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되려면 이게 공범이니까 공범 종속성립 입장에 의해서 일단 정범이 범죄가 성립해야 돼요. 그런데 갑이 교사범이 되려면 을이 갑에 대한 범인 도피 교사범이 되려면 갑이 범인 도피죄가 성립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범인 도피죄의 구속 요건의 당성도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니까 바로 이 갑이 범인 도피가 안 돼버리니까 을이 그런 행위를 교사했더라도 을 또한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죠. 공범 종속성설의 원칙. 그래서 2번은 O가 됩니다. 3번. 자, 증언 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기억나시죠? 물론 당연히 아무 말 없으면 형사 바로 소송 절차입니다. 증인 증언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하고 초래되지 않는 경우가 다르죠. 법관이 재판장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 증언 거부권 불고지가 한마디로 증언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초래한 경우라면 설사 허위 진술했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쌍방상해 사건, 사촌형제 비호 사건 등이 그거죠. 반대로 사실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증죄가 성립해요. 전남편 비호 사건이 그거였죠. 그래서 3번은 O가 되고 마지막 무고죄는 목적범입니다. 바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의 인식의 정도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는 것이지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4번도 O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는데 자 이제 1번이 답이 됐고 자 여기 보시면 2번이 X로 되는데 2번이 자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가 없죠. 맞는 말이고 을이 그런 행위를 교사했다면 공범 조선원칙상 마찬가지로 을도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2번은 맞는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정범 이른바 갑이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아 버리면 공범 종속성 원칙상 갑, 을 또한 교사자 또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범인 도피죄가 갑이 안 되니까 을도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O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 3, 4는 다 옳은 문장이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이 뭐 1번이 이미 바로 답이 될 것이고 착한 동생 사건.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요 우리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이 1번에 당연히 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2, 3, 4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1번이 뭐 착한 동생 사건으로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는 것이 너무 명확한데 굳이 뭐 3, 4를 뭐하러 봅니까? 자 여기까지 바로 승진 2022년 기출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꼼꼼히 다뤄봤습니다. 승진 시험이라서 그런지 의도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의도적으로 출제를 쉽게 하려고 다분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설 문제도 거의 안 냈고 바로 물론 이제 그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짬짬이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에게 너무 승진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 뭐
현직보다는 이런 직무보다는 뭐 숨어서 승진 공부하는데 올인하기 때문에 뭐 적당히만 알고 있으면 고득점 맞도록 하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다분히 바로 판례 중심적으로 난도를 낮춰가지고 출제한 시험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변별력에 있어서 조금 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이나 좀 실력이 떨어진 사람이나 별로 점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과 좋은 시간에 또 같이 또 이제 앞으로 또 다음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